예, 안녕하십니까. 카카오 이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보안 세미나라 그래가지고 조그만 세미나실에 몇 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옹기종기 말씀 나눌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들 오셨네요. 저는 잘 아시다시피 저는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 다음 보안 전문가도 아닌데 굳이 제가 국장님께 좀 부탁 말씀드려서 제가 직접 나온 이유는 이쪽 금융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모바일 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금융, 보안하고 그 어떤 전문적인 내용은 아닐지라도 좀 한 발 물러서서 글로벌리 어떤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을 한번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직접 나와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내용 같아가지고요. 제가 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이쪽에 금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익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결제 부분에 있어서 이 결제단을 모바일로 이제 어떻게 가져가냐가 이 모바일 트렌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지금 힘겨루기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형상이고요. 소셜 서비스라고, 글로벌 소셜 서비스라고 하면 제일 잘 알려진 페이스북부터 보자면은 이미 이쪽 아일랜드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런 시도들을 하기에 규제들이 가장 받기 쉬운 어떤 허가들을 받기 쉬운 그런 나라라서 아일랜드에서 먼저 이 아일랜드가 EU 국가이다 보니까는 전자화폐 취급기관 자격 인증을 받아가지고 유로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서비스를 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허가를 받아놓고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의 송금 서비스 업체와 연계해서 이 동유럽 쪽에서 이제 서유럽 쪽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주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 본국에 이제 송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이용 같은 게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유럽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다른 개발도상국들까지 지금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이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앱에서 이 기능을 붙여가지고 로얄 캐나다 뱅 앱을 실행을 하면은 여기 자기 페이스북 친구한테 샌드머니,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어떤 움직임은 없지만은 그 준비 과정을 차근차근 지금 밟아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죠. 구글도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아일랜드에서 허가를 받았다면은 구글은 영국에서 전자화폐 취급기관 또 모바일 결제에 관한 권한을 획득을 했고요. 구글 월렛으로 금융업에 진출을 했고 송금 또는 펀드 투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지메일에 이 돈을 갖다가 첨부를 해서 메일 보낼 때 송금을 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지금 가능합니다. 펑션으로.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벌써 페이스북, 구글도 금융 또는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이폰에 이미 이 앱스토어 이용을 한다든지 또 아이튠즈 이용을 할 때 이제 결제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카드 번호, 비밀번호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용자들이 그걸 다 등록을 해놓고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6억가량의 아이튠즈 계정에 등록된 신용카드 정보를 이미 갖고 있고요. 실제 이제 이런저런 트랜잭션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아이비컨, 아이터치 이런 자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은 디지털 아이템에 한정이 돼 있지만은 앞으로는 실물 거래라든지 이제 다른 쪽으로 결제가 가능할 그런 기반을 다 구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예? 그래서 iOS 플랫폼 통해 가지고 결제 사업 진출을 할 게 이제 눈에 너무나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주로 이제 미국 기업들 얘기였고, 사실 중국은 저희보다 조금 늦게 지금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충격적인 거는 중국 정부가 이 알리바바하고 텐센트에다가 은행업 라이센스를 줬어요. 만약에 카카오가 한국에서 은행업 라이센스를 신청한다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다른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알리바바를 보시면은 중국의 상거래 비즈니스 그룹이고 잘 아시다시피 중국 내에서 이 금융 사업자 지위를 작년에 획득을 했고요. 이 알리바바가 이제 다음 달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는 지금 해외 다른 우리나라 포함 증시에서 지금 돈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알리바바 투자를 하려고 굉장히 큰 규모의 상장이 될 것 같고요. 기업 가치가 한 120조. 삼성전자가 얼마죠? 지금 한 100조 조금 넘나요? 네. 굉장히 큰 규모의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그 사이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타오바오가 중국 최대 규모 온라인 마켓입니다. 중국이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2013년 매출이 170조 원,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71.4%입니다. 네, 거의 독식을 하고 있고 거래량으로 세계 1위입니다. 아마존이 1위가 아니고요. 네, 중국이 그만큼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지금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뭘 갖고 있냐면은 이 즈푸바오라고 해가지고 그 온라인 결제 송금 에스코어 서비스를 그 부가 서비스로 갖고 직접 자기네 이 타오바오 사이트에 붙여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결제 금액이 1조 6천억 원. 네. 그리고 이제 소액 대출까지도 해주는 이런 기능을 붙여놨고요. 위어바오는 사실 은행 업무 비슷한 MMF 업무도 하고 지금 수탁고가 93조를 갖고 있답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그 짜투리 돈을 일로 넘겨가지고 이제 예금도 하기도 하고 직접 돈을 넣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연 6%를 보장을 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서 연 6%는 굉장히 높은 이율이고 중국 은행들이 평균이 3%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높은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마오라는 타오바오 내에서 이제 정품몰, 백화점 이거를 또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 사이트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매출이 재작년에 70조.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해외에 이제 배송해주는 것까지. 그래서 단순히 이제 중국 시장만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세계 다른 국가에까지 팔고 있는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콰이디차처, 북경에 혹시 가보신 최근에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북경 가면은 택시 기사들이 돈을 안 받는 데입니다. 돈을 안 받고 이 콰이디차처 이거나 또는 위챗에 있는 그 결제 기능 그거가 있냐고 물어본대요. 그걸로 돈을 받으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택시 기사들한테 이걸로 택시비 결제를 하면은 알리바바나 이 텐센트에서 인센티브를 준대요. 12안인가를 얼마씩 주기 때문에 다들 그걸 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확산이 되고 택시 호출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이제 콜택시 부르려면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저 여기 어디에요? 영동 앞에 한국은행 앞에 어디에요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이제 요 위치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 위치가 어딘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차에서 내릴 때 택시비 결제를 이 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방대한 이런 온라인 마켓, 결제, 금융 이거를 종합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알리바바와 지금 현재 각축을 벌이고 있죠. 약간은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은 텐센트라는 회사가 이 채팅 서비스로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여러 가지 또 금융 또는 결제 관련해가지고 서비스들을 많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주이기도 하고요. 저희 2대 주주이기도 하고, 카카오의. 텐센트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과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회사고, 금융 사업자 지위를 작년에 받았고,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했다면은 텐센트는 PC 메신저로 먼저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위챗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로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2004년 무렵이었을 겁니다. 2004년 무렵, 2005년 무렵에 이 QQ라는 PC 통신, PC 메신저 서비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당시에 성장을 했고요. 지금 가입자가 8억이고, 그 다음에 이 위챗이라는 그 서비스를 샀어요. M&A를 통해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 이게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이고요. 중국 가시면 카톡 물어보시면 아무도 몰라요. 중국의 카톡은 위챗입니다. 위챗이고, 중국 교포분들도 다 이 위챗을 쓰시죠. 카톡 안 쓰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중국 분들이 쓰고 계시고, 지금 가입자가 6억 명. 명수로 따지면은 워츠앱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갖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게 있고, 차이프통, 템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 결제 송금 에스크로 서비스, 그 알리바바에 대항을 해가지고 이 위챗하고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하고 PC 메신저 서비스 안에 이런 기능들이 내재화되어 있어가지고 위챗을 가지고 송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송금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어떤 이벤트를 했냐면은 작년 춘절 때, 그러니까 설날 때 중국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풍습이 있다고 하네요. 그 세뱃돈 주는 거, 빨간 봉투에 넣어서. 그래서 이제 그래픽을 이제 빨간 봉투 모양으로 해가지고 돈 보내기 이벤트를 하면서 이 서비스를 프로모션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한 큐에 2천만 명이 31억인가요? 엄청난 많은 돈을, 소액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경험함으로써 실제 이제 이런 송금 서비스나 결제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반응이 있었고요. 아까 알리바바에도 같은 서비스가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차이퉁이라는 거는 이 결제를 한 후에 남은 잔액을 갖다가 MMF로 돌려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하는. 그래서 1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 하루에 8천억이 모금이 됐고 현재 9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알리바바보다 늦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알리바바보다 높은 이율을 주고 있습니다. 연 7% 이율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滴滴 차처, 이것도 이제 그 택시 호출 서비스이고, 사실 호출보다는 택시비 결제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위챗이라는 세계 2위 메신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금융 결제 사업에 지금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결제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제일 그 원시적인 방법이랄까요? 직접 가서 이제 돈을 내는 거죠. 1세대는 그 창구에 가서 직접 결제를 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은, 2세대에는 이런 단말기들을 통해 가지고 카드가 됐건 뭐 어떤 형태가 됐건 그 카드를 읽게 해가지고 결제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로 오면서 온라인 PC에서 결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번거롭긴 합니다만은 PC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모바일로 와서 스마트폰에서 결제를 하는 이런 시대까지 왔는데, 이제는 지금 여러 해외 각국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소셜 결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소셜 서비스의 친구 목록을 긁어와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어떤 금융 트랜잭션을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예. 굳이 이제 뭐 PC 또는 별도의 앱 뭐 이거를 실행을 안 하더라도 그 소셜 서비스 내에 있는 어떤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제를 하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스마트폰이 깔리면서 어떤 서비스를 많이 쓰냐, 사실 모바일 메신저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많이 쓸까 하는 의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어떤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보다도 심지어 음성 통화보다도 SMS는 당연히 많이 안 쓰고요. 이 소셜 메시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이 되고 있고 가장 빈번하게 이 모바일 메신저를 실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능적으로 보자면 PC를 처음 켰을 때 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가듯이 스마트폰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가장 먼저 실행하는 앱이 이 메신저 서비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빈번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금 붙어 나가고 있는 형국인데 사실 저희 카톡을 제외를 하고는 다양한 이제 결제 관련이나 이 송금 관련 이런 시도들이 점차 해외 플레이어들 간에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 카톡들 하시죠? 예. 많은 분들이 또 메시지만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천천히 뜯어보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벌써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메신저 서비스를 넘어서 이게 모바일 플랫폼으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소셜 서비스들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 또 최근에 카카오 그룹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런 이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친구들과의 소통에 이용되는 서비스들인데 여기에 이제 한편으로는 이 마케팅적 기능이 붙어가지고 저희가 플러스 친구라고 하는 광고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햄버거를 좋아하면은 맥도날드를 친구로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이제 광고를 보내줄 수 있어서 좋고 햄버거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햄버거 쿠폰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이제 이런 식의 광고 플랫폼이 있는 한편에 또 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컨텐츠 부분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게임, 애니팡. 메신저하고 게임하고는 도저히 이게 어떻게 결합이 될까 싶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카톡을 통해서 게임을 하시게 됐죠. 그래서 게임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모티콘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디지털 아이템들을 이 카톡의 소셜 그래프를 통해서 확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컨텐츠 플랫폼의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이 커머스 플랫폼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선물하기 이용해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선물하기. 네. 3년 전에 저희가 이 3,000원짜리 커피를,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목이 마르다고 하면은 이제 3,000원 커피를 쏴주는 거예요. 핸드폰 결제를 하고 나서. 그러던 것이 작년 화이트데이 때 저희가 100만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반지를 팔기 시작했어요. 네. 물론 한 개도 못 팔았어요. 한 개도 못 팔았는데 60만원짜리는 꽤 팔았어요. 네. 이 상거래가 PC도 와서 이제 모바일로 넘어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만큼 이제는 이 모바일 메신저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하고 어떤 금융 트랜잭션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1년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저희 내부적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 금결원하고 시중은행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출발은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돈을 친구한테 좀 보내고 받고 할 수 있게 해달라. 저희 유저들 요청 사항이었고요. 뭐 어디 점심 먹으러 4명이 나가가지고 n분의 1 하면은 막 100원짜리 거스름 돈 받아가지고 나눠주기 귀찮으니
그냥 카톡에 내 친구 찍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보낼 수 있게. 또는 뭐,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전남 고흥 어디에 내 상가를 못 가니 그냥 친구한테 돈을 간단하게 송금할 수 있게끔 기능을 넣어달라라는 굉장히 간단한 리퀘스트인데 그 리퀘스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내고 보안상 준수하고 하려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중국에 완전히 뒤처졌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저희가 좀 오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라고 했는데 아주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지. 벌써 하반기가 됐고 조만간 여러분들도 굉장히 간단한 건데 원리는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거를 시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보셨듯이 지금 해외에 이제 그렇게 굉장히 트렌드가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고 보안 굉장히 중요하죠. 보안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적정한 어떤 타협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 한쪽으로 치중이 되면은 분명히 저희가 그렇게 시간을 끄는 동안에 해외 사업자들 분명히 들어올 거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 가끔 그 생각을 하는데 2000년대 중반에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데들이 꽤 많았어요. 판도라 TV, 또 M군, 굉장히 창의적인 여러 가지 스트리밍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정말 우리가 세계 선두권이었는데 이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이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국내 통신사들하고 또 갈등이 있었고 이러는 사이에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 회사들이, 국내 기업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튜브 다들 보고 계시죠? 네.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그 동영상 그 서비스가 재판이 될 수가 있겠다. 금융 쪽도.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제가 뭐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보안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를 꼭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간단히 Q&A 시간 갖겠습니다. 예, 궁금한 점 있으신 분께서는 크게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도망가려고 했는데.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KG니시스의 이규만이라고 하고요. 저기 이제 뱅크올레 카카오의 이제 활성화가 되려면 편의성이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요. 은행 계좌이체를 쓸 때는 이제 보내는 사람이 본인 인증을 거치잖아요. 공인인증이나 뭐 보안카드, 뭐 OTP 같은 걸 거치는데 아직 출시는 안 됐는데 혹시 계획하시는 뭐 인증 방법 같은 것이 있나요? 이거 뱅크월렛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무식해서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초 인증 한 번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비밀번호 4자리만 넣어서 송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이승호 차장이고요. 얼마 전에 뱅크월렛 카카오 그 파일럿 오픈을 했고요. 저희 은행 같은 경우는. 근데 물론 그 기존에 주머니라는 그 KT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뱅크월렛 카카오를 접함으로 인해서 참 편리하다라는 그 UI 측면에서 참 잘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오픈을 못한 이유가 아마 보안성 심의가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어차피 그 보안성 심의가 진행이 되고 오픈이 됐더라도 해킹에 대한 어떤 위험성은 계속 내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카카오 앱 제공 업체로서의 카카오와 금융결제원 그 아이디 관리자 그리고 그 각 고객들의 계정을 관리하는 은행 측면에서의 어떤 뭔가 사고가 발생됐을 때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게 규정된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전에 NHN에서 있었고, 그 전에 IBM에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리스크가 없는 서비스는 없고요. 100% 이거는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보안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거의 이거는 지금 인더스트리 스탠더드로 봤을 때는 정말 문제가 없는 서비스다. 왜냐하면 실제 트랜잭션은 그 은행 간의 지금 시스템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앞단에 이제 그 친구를 지정을 해주고 이런 거는 저희가 하지만은 뒷단의 실제 트랜잭션은 은행 간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안에는 큰 문제가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이제 네거티브 한 것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미국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사업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국제적인 트렌드를 말씀을 드린 것도 다른 나라는 이렇게 막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보안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너무 거기에다 무게중심을 싣다 보면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최선은 다하지만은 보안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좀 속도를 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말씀 굉장히 잘 들었고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해외 IT 기업들이 결제 서비스에 진출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그 해외 IT 기업들이 결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서비스를 추가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는지 일단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해외 진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이미 충분한 그 고객을 많이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도입을 한다라고 해서 사용자가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뭐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저희하고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어떤 서비스 사업자도 고객이 원하는 그런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에 익숙해지면은 뭐 잘 모르지만은 사실 지금 그 모바일에서 뭘 결제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매번 할 때마다 카드 번호 입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런 복잡함을 좀 없애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좀 더 지금 하고 있는 걸 편하게 해줄까를 결제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런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 차원에서 그 송금하기 기능을 지금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국내에서는 큰 노력 안 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데 해외는 저희가 그런 노력을 시작을 할 여력이 없어서 좀 늦게 시작을 했더니 벌써 해외 사업자들이 막 큰 회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아까 보셨지만 이제 텐센트 같은 데들도 굉장히 큰 회사고 국내만 놓고 봤을 때 네이버도 굉장히 자금도 풍부하고 인력도 훨씬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일단은 유저를 늘려놔야 거기에 뭐 송금하기도 붙이고 뭐 선물하기도 붙이고 결제도 붙이고 하는데 아직 그 매스가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동남아 몇 개 국가만 지금 포커싱을 해서 그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유저 규모를 늘려서 우리나라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많은 분들이 그 국가에서 저희 서비스 사용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할 계획입니다. 네, 아쉽지만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발표에 애써주신 이서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제목을 영문으로 해서 우리 사회자님 발음에 좀
영향을 미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용이 뒤에 가면 영문으로도 이렇게 좀 있어서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두 가지를 엮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데스크탑 환경에서의 관리 환경에 대한 동향과 일종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요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직장에서의 업무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BYOD와 관련되어져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발표할 내용의 무게중심은 데스크탑 환경에서의 보안에 조금 실려져 있습니다. 뒤에 BYOD보다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9.11이 이제 미국에서 테러가 발생을 하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의 물리적인 테러나 더불어서 사이버 테러에 대한 준비를 미국이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이러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중국과도 힘겨루기를 할 정도의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2009년에 여러분 아시는 DHS라고 9.11 테러로 인해서 생긴 하나의 조직이죠. 여기서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보안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기 보시는 크게 세 가지의 오렌지 박스로 되어져 있는 세 가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인터넷과 연결되어지는 어떤 각 기관이나 부처의 연결 포인트에 대해서 US CERT가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포인트에 서로 간에 이제 부처 간에 우리로 따지면 정부 3.0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서로 개방 그 다음에 서로 연결점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연결점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축소하자 이러한 계획이 두 번째였고요. 또 하나 재미난 것이 연방정부의 PC에 대해서 일관되어진 시큐리티의 베이스라인을 가이드로 제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우리 대부분의 업무 환경이 BYOD로 간다고 하지만 아직은 대부분 데스크탑 위주의 업무 환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 환경에서 어떻게 일관되어진 보안성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미국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각종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해킹 사고도 일어나고요.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기술적인 차원에서 가장 상위에서 최소한 이것만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패치 매니지먼트입니다. 우리가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나날이 제로데이 어택이나 또는 APT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성은 계속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한 패치를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어떤 통제되어지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사용자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응용 프로그램에는 각종 악성 코드가 담겨져 있거나 또는 악성 코드가 유포되어지는 그러한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재미난데요. 말씀드린 아까 DHS가 발표했다라고 하는 데스크탑에서의 일관되어진 시큐리티 베이스라인,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리자 권한을 제한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항목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관리되지 않는 환경으로부터 관리되는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는 많은 기관들이, 특히 정부기관들이 은행권, 금융권 마찬가지죠. 망분리를 많이 하십니다. 물리적인 망분리나 또는 논리적 망분리, 법에 의해서도 또 뭐 망분리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망분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실례를 들여다보면 망분리는 해놨지만 뭐 내부망에 대한 어떤 관리적 환경이 그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최근의 사고를 보면 이런 내부망에서의,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공격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공격들, 또 예측 불가능한 공격들, 내부자의 소행이나 또 어떠한 매니지먼트 프로세스가 돌아가야 되는 환경에서 이러한 것들이 취약점이 발생을 해서 개인정보 유출되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관리자 권한을 제한시키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락다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DHS의 데스크탑 환경에서의 일관된 보안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락다운이라는 개념을 일관되게 적용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락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옴짝달싹할 수 없게 하는 뭐 이런 뜻인데요. 좀 요약을 해보면 대다수의 사용자가 말 그대로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안 설정과 정책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윈도우즈라고 하는 이 운영체제 내에는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다양한 보안과 관련되어진 설정들이 수천 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뭐 수천 개라고 하니까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이러한 환경 설정과 관련되어진 유용한 기능들이 사용자가 모두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일 수가 없거든요. 보안에 대해서 모든 사용자가 전문가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관되어진 어떤 기준을, 베이스라인을 사전에 만들어서 이러한 파라메타를 사전에 세팅을 고정적으로 하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응용들은 쉽게 설치될 수가 없겠고요. 또한 관리자가 허용한 것들에 대해서만 응용 프로그램이 깔릴 수 있게 하는 환경, 또한 도메인 관리자나 서비스 계정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악성 코드가 데스크탑을 감염시켜서 그 안에 들어와서 뭐 루트 권한의 어떤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훔쳐간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느냐, 결국 그 데스크탑은 일반 데스크탑은 사용자 권한만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죠. 뭐 레지스트리에 접근도 할 수 없고 프로그램도 임의적으로 깔 수 없고 이런 것들이 통제되어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그 환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이러한 설정으로부터,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감시함으로써 이상 징후를 우리가 탐지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통칭 락다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락다운의 목표는 일관되어진 정책을 수립해서 이러한 일관되어진 기준들을 사용자 환경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제공됨으로써 PC를,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자는 무엇이 이게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거죠. 또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베이스라인이 있기 때문에 명확성도 높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은 불필요하게 데스크탑 환경에 저장되어지거나 또는 뭐 어떤 서버에 저장되어진 이런 것들이 중요 데이터들이 새어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들을 또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기존의 현재의 환경을 살펴보면 망분리가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내부망에서 그러한 업무 환경, 데스크탑 업무 환경을 가지시는 분들이 보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어찌 보면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IT팀이나 보안팀이 이렇게 포인트로 다니면서 뭔가를 체크해주고 서비스를 해주겠지만, 또는 뭐 팝업 공지를 통해서 뭔가를 하겠지만, 어찌되었던 현재의 환경은 각자가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의 책임을, 보안에 대한 책임을, 역할을 수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어떤 하나의 베이스라인을 통해서 매니지드 환경으로 변경이 되어진다면, 이런 정책에 의해서 일관되어지게 사용자의 업무 환경이 관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큰 금융권에 계신 회사들은 이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락다운이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인프라가 좀 깔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서버와 클라이언트, 데스크탑에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거나 또는 정책을 관리해주는 이러한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어떤 업무 환경들이 이러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가 사용자가 흔히 시스템을 이렇게 뭐 PC나 노트북을 이렇게 자산으로, IT 자산으로 이제 구입을 해서 자기가 보유하게 되면 이건 내 개인적인 것인데 왜 그런 것을 다 컨트롤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제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시스템적이기보다는 이러한 좀 성향을 갖는, 내 자산인데 왜 이렇게까지 컨트롤을 하려고 해야 하는 이 성향을 깨기가 참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보안팀이 야, 보안이라는 이유로 너무 과도하게 이걸 제한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깨기가 참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락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우려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좀 크리티컬한 부분은 기존에 이미 잘 운영되어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락다운을 적용하는 그 순간에 어떤 상호 간의 그 연동성 또는 호환성,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는 응용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사실 락다운을 하기 위한 큰 난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락다운은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관리자 권한을 빼서 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PC를 켜거나 노트북을 사용하실 때 너무나 당연히 어드민스트레이터 계정으로 들어가시죠. 그럼 뭐죠? 소위 말해서 그 시스템을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로부터 아차하는 순간에 악성 코드가 감염되어지면 그 악성 코드로 인해서 해커도 동일한 권한을 소유하게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락다운의 첫 번째 단계는 이런 관리자 권한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 권한만 주어지는 거고요. 또한 아까 수천 개의 보안 설정에 대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모두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업무 환경에 어떠한 정책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파라미터들을 취사 선택하는 이런 과정이 사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를 발생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계속적으로 어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감시되어져서 그런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방정부가 맨 첫 장 슬라이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스트와 협력을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연방기관에 미국은 OMB라고 해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기획재정부와 같은 기획예산처가 있죠. 기획예산처가 IT와 관련되어진 예산을 핸들링하면서 이러한 지침들을 권고가 아닌 강제 적용을 하고,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부처에 대한 또 평가를 할 때 그레이드를 줘서 우리 학교 때
학점 받듯이 뭐 A+서부터 F까지 이렇게 해서 매년 웹사이트에 공개를 하고 있죠. 니스트와 함께 그래서 그 개발한 크게 두 가지의 이러한 데스크탑 환경에서의 보안 설정과 관련되어진 것이 버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과거에 XP와 관련되어진 것을 이제 FDCC라고 해서 Federal Desktop Core Configuration이라고 해서 이제 FDCC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고요. 윈도우 7의 경우에는 USGCB라고 해서 US Government Configuration Baseline이라는 걸 만들어서 적용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OS를 개발한 업체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방기관과 함께 같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러한 가이드를 만드는데 같이 협업을 했고요. 실제로 이론의 어떤 머문 정책이 아니고요. 주로 국방 쪽에서 미국의 공군의 55만 대 데스크탑 그다음에 랩탑 이런 것에 대한 표준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OMB가 FISMA라고 하는 연방정부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관리법에 의거해서 스코어 카드를 두고 이거와 연계해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일일이 손으로 숫작업으로 어떤 보안을 설정하거나 체크하거나 이런 모니터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체킹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스캡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다 무료로 공개되어져 있는 그런 프로토콜들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니스트가 협력을 했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한 700개, 수천 개의 파라메타 중에서 한 700개 정도를 설정을 명시적으로 해서 GCB를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들어있냐면요. 당연히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실행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방화벽은 ON, 그 다음에 파일과 프린터 공유는 OFF, 무선 네트워크는 OFF, 지금은 i11까지 나와 있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보호 모드에 대해서는 항상 ON으로 해놓는다든지 액티브엑스 컨트롤이나 서명되지 않은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통제를 통해서 인스톨되지 않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설정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최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사후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소한의 권한만으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낮은 권한의 프로세스로 어떤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다지 할 일이 없게끔 그래서 로스를 최소화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한된 사용자 권한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어떤 것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락다운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가 어땠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적용해봤는데 어때? 라고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의 결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2013년 작년에 발표한 아주 위험하다라고 판단되어진 취약성 147개를 가지고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자 권한을 제거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 봤을 때 92% 정도의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을 뺏었을 때 92% 그러한 위험이 높은 취약성에 대해서 92%의 그 취약성의 완화를 그렇게 보여줬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권한을 뺏었을 경우에 어떤 이런 취약성으로 인한 영향도는 100% 영향을 받지 않은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의 실험들을 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90% 이상의 관리자 권한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취약성으로 인한 위험들을 완화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어떠한 그 관리자 권한을 뺏는 것과 동시에 적절한 권한을 우리가 액세스 컨트롤을 보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팩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국 정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OS 내에는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 도메인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툴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적절한 그룹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도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겠고 사용자에 대해서도 임의적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GPU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러한 베이스라인 기준들을 잘 디플로이가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K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연초에 금융권의 어떤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K사 같은 경우에도 내부의 그룹 정책에 대해서 베이스라인을 다시 조정을 하고 다시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적용을 했고요. 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일단 데스크탑 환경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결국 시스템을 락다운 시킴으로써 어떻게 이 데스크탑 환경에서의 보안성을 높이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GCB와 같은 베이스라인을 통해서 안전한 데스크탑 환경을 구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그룹 정책들을 잘 집행함으로써 편의성과 효용성은 가져가되 보안성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 리얼월드에서 적용되어져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찌되었던 운영체제의 이러한 부분의 노하우를 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였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러 가지의 사이트를 통해서 다 오픈되어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참고로 이 사이트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BYOD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Bring Your Own Device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업무에 많이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제한이 있죠. 제한적인 이유는 결국 보안성 때문에 많은 부분의 제약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BYOD를 위해서 보안 정책을 잘 정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잘 적용시킬 것이냐. 그리고 여러 디바이스들에 탑재되어진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 세상이 계속 열리지 않습니까? 이제 클라우드로 점점 계속 우리의 사회가 IT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과 어떤 그 인터랙션, 계속적인 데이터의 공유가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결국 매니지드에 대한 부분으로 또 이 부분도 귀결되어질 수가 있겠죠. 장단점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디바이스들을 활용해서 이 그림이 이제 재밌는 그림인데요. 자율성과 신뢰성이라고 하는 축을 두고서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자율적인 부분으로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겠죠. 또한 어떠한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좀 더 신뢰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결국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BYOD의 보안 정책은 결국 이런 것에 각각의 업무 환경을 잘 분석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정책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결정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인 리스크와 접근성. 당연히 접근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리스크가 많다.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무언가 자기의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을수록 리스크는 높겠죠. 그것이 회사에 의해서 점점 컨트롤된다면 리스크는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회사가 적절한 정책들을 적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나 통제에 대한 부분은 더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트레이드 오프를 통해서 보안 정책을 가져 나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의 기술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의 접근을 그러면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 뭐 MDM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적용하고 접근에 대해서 통제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분류를 해서 IT 자산으로서 이것을 관리해 나갈 것이냐, 중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다 BYOD의 보안 정책에 담겨져야 되는 기술적인 이슈들이겠죠. 뭐 리스크는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킹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패스워드가 도난을 당하거나 유출되어졌을 때, 또는 우리가 자격증명이죠, 크리덴셜 같은 게 새 나갔을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매니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니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라고 할 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직 BYOD에 대한 내부적인 활성화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유는 역시 보안성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크게 관련되어진 이제 해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가상화. 그래서 우리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가상화를 통해서 논리적 망분리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해서 디바이스들을 관리할 수 있는 데스크탑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가져가고 있고요. 윈도우즈 투고라고 해서 USB 내에 데스크탑과 똑같은 환경이 이미지로 이렇게 탑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만약에 윈도우 8 같은 걸 사용하신다면 윈도우 투고를 거기 옵셔널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똑같은 업무 환경의 내 데스크탑 환경과 똑같은 윈도우 투고 USB를 가지고 어디를 가서라도 태블릿이나 또는 집에 있는 데스크탑에 껴서 마치 내 회사의 PC인 양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툴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라고 해서 일종의 NAC 개념이죠. 그래서 헬스 체크를 통해서 뭐 업데이트는 제대로 됐는지, 인가된 사용자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통해서 매니징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윈도우 인툰이라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PC나 이제 태블릿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트라커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비트라커는요, 어떤 메모리나 디스크에 대해서 AES 암호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볼륨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디바이스를 분실을 하더라도 암호를, 패스워드를 알지 못하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것이 물리적으로 복화가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에 다 OS에 탑재되어져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직원은 비트라커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가 분실되더라도 물리적으로 그 내용들이 복화되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요. 윈도우 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USB에 동일한 환경을 통해서 외부에 나가서도 마치 동일한 업무 환경처럼 사용해지게 함으로써 보안성을 보장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RDS라고 해서 리모트 데스크탑 서비스라고 해서 일종의 이것도 가상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션을 통해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세션으로 호스트에 접속을 해서 업무 환경을 수행한 이후에 세션이 종료되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 또 하나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런 VDI 방법을 통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분리되어진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VDI라고 하는 뭐 윈도우 서버 2012부터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는 논리적인 망분리의 기능이 되겠고요. 말씀드린 세 가지로 저희가 제공하는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을 정리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사용자는 더더욱 자기의 어떤 장치, 디바이스에 대해서 권한 위임을 받고 좀 더 편의성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싶어 하고요. 반대로 이런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보안성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어떠한 위협이 존재하고 또 내부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BYOD에 대한 보안 정책을 잘 수립을 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잘 적용되어지게끔 할 것이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0분이 너무 짧으네요. 한 40페이지가 넘는 것을 내용을 막 말씀을 드리려니까 30분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크게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없으시면 오늘 발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에 애써주신 신종혜 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